나만 없는 가족 사진은 완벽했다. 이런 시댁 본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대출금 갚을 때, 명품 살 때, 도련님 학비 낼 때면 저는 친딸 같은 착한 며느리가 되죠. 하지만 온 가족이 제주도로 휴가를 가거나 고급 호텔에서 외식할 때면 저는 길에서 돈 벌어야 하는, 어울리기 싫어하는 남이 되어버립니다. 어제는 세 번째로 저를 가족 식사에서 빼놓고 제가 막 받은 보너스로 한우를 먹으러 갔더군요. 저 혼자 라면을 먹게 내버려 둔 채로요. 그렇게 한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걸 좋아하시니 제가 그 소원 이뤄드리죠. 단, 이제 계산은 제 몫이 아닐 겁니다. 부재중 전화 40통.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 기름진 양념은 하얀 사기 그릇 위에서 말라붙어 마치 더러운 추상화 같았다. 업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제약회사 선임 연구원인 나, 하는별은 야근 때문에 갈아입지도 못한 흰 가운 차림으로 이 아수라장 앞에 서 있었다. 공기 중에는 음식물 썩는 시큼한 냄새와 남편 박민석이 어젯밤 풍기고 들어온 고급 고깃집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아이러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 연봉은 박민석의 3배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경기도 일산의 호수공원이 보이는 아파트. 그 첫 계약금은 내가 입사 후 3년간 모은 모든 적금과 보너스로 치렀고 매달 나가는 대출 원리금도 대부분 내 월급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 집의 명의는 박민석,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남자가 집안의 가장인데 이래야 밖에서 체면이 선다는 그의 말을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 멍청하게도 믿어버렸다. 더 우스운 건 늘 나를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훑어보던 내 시어머니 역시 아무렇지 않게 이 집에 눌러앉았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하루 일과는 아침 드라마를 보고 친구들과 백화점에 갔다가 내가 만들어준 가족 카드를 긁어대는 것이었다. 그 카드 명세서는 매달 수백만 원짜리 안마의자부터 최신 샤넬 핸드백까지 명품 쇼핑 리스트를 방불케 했다. 우리 은별이가 참 능력 있어. 나는 우리 아들 덕에 호강만 하는데 말이야. 친척들이라도 오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늘 나에게 차 시중을 들게 하면서 칭찬인 척 돌려가는 말투로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박민석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다 우리 민석이 덕분이지. 젊은 나이에 광화문 대기업에 다니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지. 이만하면 내 인생 성공했다. 그럴 때마다 박민석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묵인했다. 그는 이 집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절대 설명하지 않았다. 그가 중요한 프로젝트라 부르던 신약 개발을 위해 내가 한 달 내내 연구실에서 쪽잠을 자며 보낸 수많은 밤들에 대해서도 단 한 번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들 가족이 만들어낸 완벽한 서사 속에서 나는 그저 배경일 뿐이었다. 돈을 벌어오는 기능적인 존재, 우연히 돈 버는 재주가 있는 부속품에 불과했다. 내 마음은 무딘 칼에 베이는 듯했다. 처음에는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자 무감각한 시큰거림만 남았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나 스스로를 위로했다. 민석이 나를 사랑하고 이 집에 내가 필요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나는 따뜻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부지런히 꿀을 나르는 일벌처럼 살았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기생충은 만족을 모른다. 그들은 숙주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빨아먹을 뿐이다. 지난주는 시어머니의 환갑이었다. 한국 가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박민석은 한 달 전부터 서울 최고의 호텔인 신라호텔에 룸을 예약했다며 엄마에게 가장 근사한 생일잔치를 해드릴 거라고 내게 말했다. 나 역시 온갖 정성을 쏟았다. 업계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반년 전부터 에르메스 한정판 캘리백을 예약했다. 시어머니의 환갑 선물이었다. 가방값으로 내 한 분기 보너스가 통째로 날아갔지만 친척들 앞에서 자랑하며 만족스러워할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출발하기 전날 밤, 나는 정성껏 포장한 선물을 박민석에게 건넸다. 그는 흘깃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뭔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미안한 기색을 띠며 말했다. 은별아, 근데 엄마가 방금 전화하셨는데 신라호텔 룸이 친척들 다 오면
자리가 좀 빡빡할 것 같대.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내 이마의 잔머리를 정리해 주었다. 마치 작은 동물을 달래는 듯한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당신 내일 회사 가서 임상시험 데이터도 확인해야 하잖아. 힘들고 피곤할 텐데. 엄마 말씀이 괜히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라고 하시네. 우리 가족끼리인데 마음만 받으면 됐지? 가족끼리. 나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목구멍에 손뭉치가 걸린 것 같았다. 결국 이번에도 나는 그 가족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야근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 그들의 즐거움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체면 차리는 거 친척들 다 부르고 싶어 하셔서 그래? 다른 생각하지 마. 응. 그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대수롭지 않은 일인 양 가볍게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야근 안 한다고 시간 있다고 말할까? 그 룸은 20명도 넘게 들어가는 곳인데 다 합쳐봐야 12명뿐이라고 말할까? 나도 며느리로서 당당하게 시어머니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싶다고 말할까? 아니, 그럴 수 없었다. 내가 반박하려 할 때마다 그는 넌 왜 이렇게 철이 없니? 우리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 줄 수 없어. 꼭 가족들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어야겠어. 같은 말들로 내 입을 막아버렸다. 오랜 억압은 내게서 저항할 힘마저 앗아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응, 알았어. 다들 재밌게 놀아. 다음 날 나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그 임상 데이터 보고서는 지난주에 이미 끝내둔 상태였다. 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시계 초침 소리를 들었다. 마치 내 결혼 생활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불을 쓰지 않았다. 그냥 신라면 하나를 물에 부어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흘렀지만 얼어붙은 마음은 녹이지 못했다. 오후 3시 휴대폰에서 띵하는 SNS 알림이 울렸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신우이가 올린 게시물이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얼굴 가득 주름이 잡히도록 활짝 웃고 있었다. 그 곁에는 박민석과 시아버지, 시삼촌, 고모들이 둘러앉아 모두 화려한 옷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 뒤에 서서 내가 피땀으로 번 돈으로 산 에르메스 가방을 보란 듯이 높이 쳐들고는 깜찍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완벽한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자. 완벽한 우리 가족. 내 시선은 그 사진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 구멍이라도 뚫을 기세였다. 나는 시어머니 손목에 채워진 작년에 내가 선물한 까르띠에 시계를 보았다. 신우이가 입은 지난달 내가 가족 카드로 긁어준 버버리 트렌치 코트도 보았다. 박민석이 입은 값비싼 정장도 보았다. 그들이 걸친 모든 빛나는 것들이 마치 내 몸에서 산채로 벗겨낸 살과 가죽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 그들에게 살과 가죽을 다 발라먹힌 가족인 나는 이 차가운 집에서 홀로 3,000원짜리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 순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눈물은 오랜 세월에 걸친 실망 속에서 이미 다 말라버린 듯했다. 다만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심장까지 퍼져나가 심장을 단단한 돌덩이로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밤 10시, 도어록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박민석이 술과 피로에 젖어 돌아왔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외투를 던진 뒤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어두운 거실에 유령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잠시 후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박민석에게서 온 문자였다. 여보, 자. 신용카드 한도 좀 올려줘. 엄마랑 고모들이 기분 좋아서 와인 몇 병 더 사가고 싶어 하시네. 계산은 일단 신라호텔에 달아두고 내일 결제하게. 바로 그 문자였다. 그 문자는 마치 바늘처럼 내 마음속 긴내라는 이름의 마지막 풍선을 정확하게 터뜨려 버렸다. 나는 화면 속 글자들을 내려다보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독을 바른 비수 같았다. 그들은 저쪽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내가 결제할 호사를 누리면서
내게 안부 한마디 건네는 데는 인색하면서 이 ATM 기계에게 돈을 더 뱉어내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 어떤 줄이 툭 하고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더러운 그릇이 쌓인 싱크대가 아닌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나는 짐을 많이 꾸리지 않았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여권, 신분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용 노트북과 모든 연구 자료를 챙겨 넣었다.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서울의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나는 전례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은행 24시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하는별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제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와 가족카드를 분실 신고해주세요. 네, 지금 바로요. 전화를 끊고 나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매달 1일이면 박민석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자동이체되던 설정을 찾아 들어갔다. 나는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눌렀다. 확인창이 뜨자 지체 없이 제를 눌렀다. 모든 것을 끝내고 나는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 친정으로 가주세요. 내가 집이라고 믿었던 곳을 떠나는 차 안. 창밖에 네온 사인이 내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다. 나는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아파트 건물을 보며 한치의 미련도 느끼지 않았다. 지난 5년, 나는 설정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그 집과 그 인간들을 맴돌며 나 자신을 태워 그들을 비췄다. 오늘부터 그 프로그램은 종료되었다. 친정집에 도착하니 밤늦게 캐리어를 끌고 온 나를 보고 엄마가 기겁을 하셨다. 나는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 며칠만 집에 와 있겠다고만 둘러댔다. 부모님은 더 묻지 않으시고 묵묵히 내 잠자리를 봐주시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셨다. 내 소녀 시절의 침대에 누워 햇볕 냄새가 나는 이불을 덮으니 5년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쉬라는 부모님의 권유를 마다하고 가장 단정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은 뒤 서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예약했다. 김 변호사는 매우 똑 부러져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다. 나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울거나 불평하지 않고 차분하게 내 요구사항을 밝혔다. 김 변호사님, 이혼하고 싶습니다. 협의 이혼이 아닌 소송 이혼으로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살폈다. 하는별 씨, 소송 이혼은 과정이 길고 많은 사적인 문제들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확신합니다.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그녀의 컴퓨터에 꽂았다. 저는 그냥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것을 되찾고 싶어요. 이 결혼 생활에서 제가 아내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시스템적인 사기의 피해자였음을 증명할 겁니다. USB에는 내가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지난 5년간의 내 모든 급여 명세서, 카드 명세서, 은행 이체 내역. 나는 각 항목을 다른 색깔의 탭으로 분류해 정리했다. 보세요. 나는 화면에 엑셀 파일을 가리켰다. 이건 박민석 씨가 매달 저에게서 가져간 생활비입니다. 총액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저희 집 공과금, 장보기 같은 생활비는 전부 제 신용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나는 다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박민석의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다. 예전에 내가 그의 인터넷 뱅킹 문제를 해결해주다가 우연히 다운로드해 둔 백업 파일이었다. 그중 8천만 원은 그의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되었습니다. 명목은 효도였죠. 나머지 4천만 원은 그의 동생, 그러니까 제 시동생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는 카드 명세서 상세 내역으로 화면을 바꿨다. 이 끝자리 8848번 카드는 시어머니의 가족 카드입니다. 5년간 총 사용액이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이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용되었죠. 그리고 이 끝자리 6677번 카드는 신우이의 가족 카드인데 주로 그녀의 각종 학원비,
해외여행, 명품 의류 구입에 사용되었고 총액은 약 7천만 원입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은 전문가다운 평온함에서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충격적인 숫자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한은별 씨, 이 증거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한국 법에 따르면 혼인 중 일방이 공동재산을 자신의 부모나 친지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은 이 부분을 추적하여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고의성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무언가 생각난 듯 덧붙였다. 아, 그리고 김 변호사님, 남편 차에는 차 안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던 터라 제가 메모리 카드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며 백업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최근 6개월치 녹음 파일이 아마 집 컴퓨터에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든 가져와야 해요. 김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만약 당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공모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다면 법정에서 상대방은 반격할 기회조차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오전 내내 상세한 소송 전략을 짰다. 재산 보전 신청부터 증거 사슬의 완성, 그리고 조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는 방법까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오랜만에 내 몸에 힘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순종적인 한은별이 아니었다. 나는 검을 손에 쥐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는 전사였다. 나의 복수는 오늘 밤 신라호텔의 그 수백만 원짜리 계산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나는 친정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이미 식어버린 녹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시계는 밤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지금쯤 신라호텔 레스토랑에서 시댁 식구들이 술기운이 오른 채로 마지막 디저트를 즐기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아마 다음 2차는 어디로 갈지, 혹은 내 다음 달 월급으로 어디로 여행 갈지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축제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예상대로 9시 45분 내 휴대폰 화면이 처음으로 밝아졌다. 발신자는 내 사랑 민석. 한때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애칭이 지금은 지독한 아이러니로 느껴졌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저 30초간 울리다 끊어지는 화면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1분 후 전화가 다시 울렸다. 또 그였다. 나는 다시 한번 무시했다. 곧이어 문자가 왔다. 여보. 왜 전화 안 받아? 어디야? 카드가 왜 이래? 결제가 안 돼? 직원이 카드가 정지됐다고 하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빨리 은행에 전화 좀 해봐. 나는 박민석의 표정이 자신감에서 의아함으로 그리고 당황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아마 그는 직원과 언쟁을 벌이며 은행 시스템 문제라고 우기다가 모든 친척들 앞에서 태어난 척 다시 한번 카드를 긁어볼 것이다. 세 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무음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 화면이 내 눈앞에서 소리 없이 깜빡였다. 마치 죽어가는 심장이 헛되이 발버둥 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발신자가 바뀌었다. 어머님, 드디어 등판하셨군. 나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올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를 상상했다. 아마 다짜고짜 욕부터 퍼부으며 왜 친척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 주냐고 따지고 당장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하겠지? 나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에서 계속 깜빡이는 어머님이라는 두 글자를 보며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다. 나는 끊지도 받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켜두었다. 곧 박민석의 문자가 다시 날아왔다. 말투는 이미 질문에서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한은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온 가족 앞에서 나 망신당하게 할 셈이야? 당장 전화 받아. 나는 느긋하게 찻잔을 들어 이미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망신. 이제 시작일 뿐인데 이건 그냥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다.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
그날 밤 그들은 신라호텔에서 아주 추잡한 코미디 한 편을 찍었다고 한다. 박민석이 가진 모든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았고 그와 시아버지, 시삼촌들이 주머니를 다 털어도 500만 원에 가까운 계산서를 감당할 수 없었다. 호텔 매니저까지 불려 나왔고 상황은 극도로 민망해졌다. 술기운과 의기양양함으로 붉게 달아올랐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시시각각 새하얗게 질려갔다. 결국 친척들의 경멸과 구경거리 보듯 하는 시선 속에서 박민석은 자신의 신분증과 차 키를 맡기고 외상각서를 쓰고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들이 잿더미가 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칠흑같이 어둡고 차갑고 텅 빈 집이었다. 언제나 그들을 위해 해장국을 끓여놓고 묵묵히 뒷정리를 하던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1분에 한 번꼴로 내 휴대폰을 폭격하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다. 나왔을 때 화면에는 어머님, 부재중 40통, 내 사랑 민석, 부재중 28이라고 찍혀 있었다. 문자의 내용도 극적으로 변해 있었다. 처음에는 명령과 저주였다. 하는 별 너 이 미친년. 당장 안 튀어와. 아주 날개가 돋았구나. 감히 내 아들한테 이래? 그러다 협박과 질문으로 바뀌었다. 안 돌아오면 평생 돌아올 생각 마. 집에 있는 돈 다 어디다 빼돌렸어? 너 돈 들고 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황과 약간의 애원이 섞여 있었다. 은별아, 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 좀 받아봐. 민석이가 잘못했대. 너 화 풀고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 나는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얘기 좀 하자고. 지난 5년간 나는 그들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할 기회를 수없이 주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허리도 펴지 못할 때, 친척들 앞에서 하녀처럼 불임을 당할 때, 그들 가족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내 건강을 갉아먹을 때, 매번 돌아온 것은 무시와 더욱 심해지는 착취뿐이었다. 이제야 그들은 아픈 모양이다. 그들의 현금 인출기가 서비스를 중단했으니까. 다음 날 나는 출근하는 대신 계획대로 그 집에 한 번 들렀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와야 했다. 나는 박민석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보통 동네 문화센터에 춤을 배우러 가는 오후 2시를 일부러 골랐다. 열쇠로 문을 열자 집 안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다. 싱크대의 그릇은 내가 나갔을 때보다 더 많아 보였고 더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과자 봉지와 빈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서재로 직행했다. 내 노트북은 그대로 있었다. 박민석도 내 업무용 장비를 건드릴 만큼 멍청하지는 않았다. 나는 재빨리 컴퓨터를 켜고 예비 USB를 꽂은 뒤 블랙박스 백업 파일을 찾기 시작했다. 심장이 긴장과 기대로 빠르게 뛰었다. 나는 날짜별로 정리된 폴더를 찾았고 최근 6개월치 녹음 파일이 모두 있었다. 파일을 복사하면서 나는 바깥의 동태를 살폈다. 파일 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도어록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였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셨지?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즉시 USB를 뽑고 가장 빠른 속도로 컴퓨터를 껐다. 내가 모든 것을 마치자마자 서재 문이 벌컥 열렸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처음에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찼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집꼴이 이게 뭐야? 배짱이 두둑해졌구나 하는 별. 감히 외박을 해. 나는 그녀의 고함을 무시하고 차분히 일어나 내 노트북 가방을 챙겼다.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그녀는 내가 말이 없자 더 기세등등해져 내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내가 묻잖아. 어제 어디서 죽치고 있었어? 카드는 왜 정지시킨 거야? 우리 박씨 집안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나는 몸을 틀어 그녀의 손을 피하고 차갑게 그녀를 쳐다봤다. 어머님, 그건 아드님께 여쭤보셔야죠. 왜 저를 가족 모임에서 빼셨는지. 제가 가족이 아니라면 제가 왜 그 계산서를 책임져야 하죠? 너, 시어머니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시뻘개졌다. 너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우리 민석이가 너 같은 거 걷어준 걸 복으로 알아야지. 은혜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말대꾸야? 복이라고요. 나는 웃음이 터져 눈물이 나올 뻔했다. 내 돈으로 산 집에 살면서 당신들이 내 카드로 명품 사는 거 구경하고 그러다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게 복인가요? 그런 복이라면 사양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돌아서서 나갔다. 거기 안 서. 하는별 너 거기서. 시어머니가 내 등 뒤에서 악을 썼다. 이 문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우리 법정에서 봐.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며 그녀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좋아요. 기다릴게요.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숨막히는 그 아파트를 빠져나오자 두꺼운 고치를 찢고 나온 나비처럼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았다. 손에 꽉 쥔 USB가 바로 내가 펼칠 날개였다. 며칠 후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나는 박민석과 다시 마주했다. 그는 무척 초췌해 보였다.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나 있었고 눈에는 핏발과 원망이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경험이 없어 보이는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내 곁에는 침착하고 노련한 김 변호사가 있었다. 하는별,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조정이 시작되자마자 박민석이 선수를 쳤다. 그는 비정하게 상처받은 남편 역할을 하려는 듯 했다. 우리 부부잖아. 부부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카드 정지시키고 집 나가고 법원까지 와. 내 얼굴을 어디다 들고 다니라고. 나는 그를 보지 않고 조정위원에게 차분히 말했다. 이혼을 요구합니다. 박민석의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제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분 사이에 회복 불가능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부 싸움일 뿐입니다. 하는별 씨께서 냉정을 되찾고 가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중시한다고요? 나는 냉소를 머금고 마침내 박민석을 돌아봤다. 당신이랑 어머님이 내 돈으로 온 가족 데리고 신라호텔에서 파티하면서 나 혼자 집에서 컵라면 먹게 내버려뒀을 때 그때 가족을 생각하긴 했나요? 당신이 다들 잘 뒀다는 칭찬을 아무렇지 않게 받으면서 내 피땀 어린 노력은 무시했을 때 그때 가정을 생각했냐고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모처럼 조정실에 박혔다. 박민석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김 변호사가 적시에 서류 한 뭉치를 조정위원과 상대 측 변호사에게 건넸다. 저희가 정리한 하는별 씨의 혼인 후 5년간의 일부 재무 기록입니다. 저희는 박민석 씨와 그 가족이 장기간에 걸쳐 악의적으로 하는별 씨의 개인 혼전 재산 및 혼인 후 소득을 편취하고 은닉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및 정서적 학대이며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박민석의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넘겨보더니 선명하게 표시된 금액과 충격적인 총액을 보고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박민석이 서류를 낚아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다 내가 좋아서 준 거잖아. 내가 나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 사랑은 일방적인 착취나 강요가 아니에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내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움도 없었다. 차가운 연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일산에 있는 이 아파트는 비록 당신 명의로 되어 있지만 계약금과 대출금 대부분을 제가 지불했으므로 완전한 소유권을 요구합니다. 또한 저희가 통계낸 바에 따르면 당신이 당신 어머니와 동생에게 임의로 이전한 혼인 공동재산 총 1억 2천만 원에 대해 전액 반환 및 재산 분할 포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와 시누이가 소비한 3억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추후 소송할 권리를 보류하겠습니다. 미쳤구나. 박민석이 벌떡 일어나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하는별 이 독한 년. 내 가죽을 다 벗겨 먹을 셈이냐? 어림없어. 집은 내 이름이고 우리 엄마한테 준 돈은 이제 우리 엄마 돈이야. 너 한 푼도 못 가져가.
조정위원이 미간을 찌푸리며 책상을 두드렸다. 박민석 씨, 감정을 조절하세요. 바로 그때 조정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러 온 모양이었다. 이혼 못해. 절대 못해.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소리치며 나를 가리켰다. 이 여편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뒤로 잠잠한 날이 없었어. 맨날 일만 하고 집안은 안 돌보고 시부모 공경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우리 집 재산을 나눠달라고? 어림도 없지. 그녀는 조정위원을 향해 눈물을 쏟아내며 호소하기 시작했다. 판사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제가 쟤를 친딸처럼 아꼈는데 우리 아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저렇게 머리 검은 짐승을 거뒀네요. 저건 다 계획된 거였어요. 우리 집 돈을 다 빼돌리려고. 흑백을 전도하는 그녀의 연기를 보고 있자니 내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졌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변호사님, 그거 들려주시죠.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류 가방에서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선명한 대화가 흘러나왔다. 바로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었다. 지난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백화점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누이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엄마, 그 여자 오늘 또 야근한대. 완전 일 중독자야? 오빠는 대체 뭘 보고 저런 여자랑 결혼했대? 곧이어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뭘 보고 걔를 며느리로 들였겠니? 돈 버는 기계지, 이 멍청한 거사. 그 등신은 연구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서 속여먹기 딱 좋아. 내 오빠 말로는 한 2년 더 살다가 대출금 다 갚고 어떻게 구슬려서 공동명의로 바꾼 다음에 꼬투리 하나 잡아서 뻥 차버릴 거래. 그럼 집도 차도 다 우리 민석이 거잖아. 이혼녀 딱지 붙은 년이 뭘 어쩌겠어? 와, 오빠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걔 돈 좀 쓰는 게 뭐 대수라고. 미리 이자 좀 챙긴다고 생각해. 걔가 버는 돈은 원래 우리 박씨 집안 돈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녹음은 계속 재생되었지만 조정실은 이미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박민석의 얼굴을 보았다. 녹음 내용을 듣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다가 이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기 어머니를 돌아봤다. 그리고 시어머니, 그녀의 얼굴 표정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당황해서 경악으로 그리고 수치심으로 마지막에는 텅 빈 백지장처럼 변했다. 그녀는 목이 졸린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나를 비난하던 그 눈은 이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가 녹음을 끄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박민석 씨, 그리고 어머님. 이 녹음 파일은 저희가 사법감정을 마쳤습니다. 이는 두 분께서 한은별 씨의 합법적인 재산을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편취하려 한 의도를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만약 저희의 조정안을 거부하신다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때는 이 녹음 파일이 이혼 소송의 결정적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저희는 사기 혐의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박민석의 몸이 휘청하더니 의자에 주저앉았다. 마치 뼈가 모두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조정위원과 상대 변호사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마침내 그 거대한 수치심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바닥에 쓰러졌다. 조정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나는 전례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겼다. 이혼 판결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박민석 측은 모든 저항을 포기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일산 아파트를 내 소유로 판결했고 박민석이 그의 가족에게 빼돌린 모든 금액을 반환하라는 내 요구를 받아들였다. 판결문을 받은 날 서울에는 큰 눈이 내렸다. 나는 바로 축하 파티를 하는 대신 차를 몰아 강릉으로 향했다. 나는 텅 빈 겨울 바닷가에 홀로 서서 잿빛 파도가 끊임없이 백사장을 쓸어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치 내 지난 5년의 삶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바닷바람은 차가웠고 얼굴이 아릴 정도였지만 나는 다시 태어난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 후의 이야기들은 풍문으로 조금씩 들려왔다. 박민석은 판결문에 명시된 거액의 돈을 갚아야 하는 데다 신라 호텔에서 진빚과 카드빚까지 겹쳐 곧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는 광화문이 번듯한 직장을 잃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산다고 했다. 시어머니 집으로 다시 들어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가족의 위로가 아닌 끝없는 싸움이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나라는 현금 인출기를 잃고 친척들에게 그 녹음 파일의 추문까지 알려져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녀는 아들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작은 집을 팔고 오래전에 살았던 서울 변두리의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로 이사했다고 한다. 요즘은 박민석과 매일 몇만 원의 생활비 때문에 개처럼 싸운다고 했다. 한때 그토록 완벽했던 가족은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다. 신우이 역시 가족 카드가 끊기자 화려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일찌감치 학교를 그만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그녀는 가끔 SNS에 나를 겨냥한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만 이제는 들여다볼 가치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기생에서 누리던 풍족한 삶을 잃은 것 자체가 가장 혹독한 벌이었다. 인과응보, 그뿐이었다. 나는 그 불쾌한 기억으로 가득한 일산집을 바로 팔아버렸다. 그 돈으로 강남의 나만의 작은 아파트를 샀다. 크지는 않지만 햇살이 잘 들고 모든 가구와 소품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웠다. 나는 더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연구소로 직장을 옮겼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신약 개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고 팀을 이끌어 하나씩 난제를 해결해 나갔다. 동료들은 한 박사님이 요즘 자신감 넘치고 결단력 있고 눈빛이 살아있는 다른 사람 같다고 말했다. 주말이면 더 이상 부엌과 집안일을 맴돌 필요가 없었다. 내 돈으로 산 새 차를 몰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친구들과 골목 맛집을 찾아다녔다. 꽃꽂이를 배우고 요가를 시작하며 지난 5년간 나 자신에게 빚졌던 시간들을 하나씩 되찾았다. 한 번은 백화점에서 박민석과 마주쳤다. 그는 어떤 사모님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있었다. 몸에 맞지 않는 유니폼을 입고 허리를 비굴하게 숙여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 질투, 그리고 차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처량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저 무심하게 그를 한번 훑어보고는 백화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우리 사이는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나를 위해 좋은 와인 한 병을 땄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문득 아주 오래전 박민석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은별아, 난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그때는 그게 사랑의 속삭임인 줄 알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건 그냥 사실을 말한 것이었다. 숙주가 없어진 기생충은 정말로 살아남지 못했다. 그리고 나, 한은별은 내 몸에 붙어있던 종양을 내 손으로 도려낸 후에야 비로소 나 자신만의 찬란한 새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흡혈귀들 없는 하루하루는 공기마저 달콤했다. 엔드.